여러분,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 한글 만든 거 다 아시죠? 근데 이분이 밤마다 뭘 했는지 아시면 좀 충격받으실 겁니다. 솔직히 저도 자료 찾다가 입이 떡 벌어졌어요. 자녀가 22명입니다. 후궁이 6명이에요. 하루 수면 시간 5시간. 이걸 32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30대에 당뇨 판정받고 40대에 눈이 거의 안 보이고 54세에 세상을 떠나요. 우리가 아는 선군의 뒷면에는 밤잠을 포기한 한 남자의 처절한 삶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종이 왜 위대한지가 아니라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세종대왕이라면 밤을 포기하고 일할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딱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도 밤새워서 더 재밌는 영상 만들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조선의 왕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눈을 뜹니다. 지금 기준으로 하면 거의 야근 끝나고 잠깐 눈 붙인 수준이에요. 기상하면 바로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는데 이게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상궁과 내관이 옷 하나하나를 순서대로 입혀요. 왕이 팔 한 번 들면 그 각도에 맞춰서 소매를 끼우는 겁니다. 이거 아침마다 하면 좀 답답할 것 같지 않나요? 그렇게 준비가 끝나면 조회를 엽니다. 신하들 만나서 국정 보고 받고 바로 오전 경연에 들어가요. 경연이 뭐냐면 왕도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유교 경전 읽고 신하들이랑 토론하고 점심 먹고 또 경연 들어가요. 저녁 먹고 나서도 업무가 이어집니다. 보통 밤 10시에서 11시쯤 돼야 하루 일과가 끝나요. 계산해 보세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눕는 거예요. 수면 시간 5시간, 이걸 32년 동안 합니다. 요즘 직장인이 이 스케줄로 살면 3개월 안에 병원행이에요. 세종은 이걸 30년 넘게 버텼습니다. 물론 못 버텼죠. 결국 몸이 먼저 무너졌으니까요. 여기서 놀라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세종은 낮에도 이렇게 바쁜데 밤에 또 경연을 엽니다. 이걸 야대라고 불러요. 밤의 조정이라는 뜻입니다. 조선 왕조실록 전체를 통틀어서 야대 기록이 1000건이 넘어요. 그중 상당수가 세종 재위 기간에 집중돼 있습니다. 보통 달에 2~3번은 야대를 열었는데 밤 9시, 10시에 시작해요. 그러고는 새벽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죽을 맛이었어요. 실록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신들이 지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사옵니다. 왕한테 대놓고 제발 좀 자게 해달라고 호소한 거예요. 세종이 뭐라 했냐면 대충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안 자는데 너희가 왜 피곤하냐? 상상해보세요. 새벽 2시에 사장님한테 카톡 오는 느낌이에요. 그걸 조선 신하들은 직접 대면으로 당한 겁니다. 퇴근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워커홀릭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종이 야대를 고집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낮 경연은 공식석상이에요. 사관이 옆에서 다 적고 있고 형식을 갖춰야 해요. 그러니까 솔직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전하, 사실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밤에는 달라집니다. 인원도 줄이고 분위기도 느슨해지니까 진짜 속내가 나오는 겁니다. 세종은 그걸 노린 거예요. 밤이라는 시간이 가진 솔직함을 정치에 활용한 겁니다. 한 가지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신숙주가 야대 도중에 너무 졸려서 잠이 들었거든요. 보통 왕 앞에서 잠들면 큰일 나죠. 근데 세종이 뭘 했냐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신숙주한테 덮어줬어요. 이게 따뜻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까지 왕이 잠도 안 자고 일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신하는 지쳐 잠들었는데 왕은 아직도 깨어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세종의 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좀 민감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종의 밤에는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공식 자녀가 22명입니다.
왕비 소헌 왕후에게서 8남 2녀를 뒀어요. 나머지는 6 후궁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람이 하나 있어요. 신빈 김씨. 이 여성의 출신이 놀랍습니다. 내자씨 여종이에요. 궁궐 소속 관청의 노비 출신입니다. 조선은 신분사회잖아요. 노비는 사람 취급을 제대로 못 받던 시대인데 이 여성이 궁에 들어온 건 13살 때예요. 세종이 즉위하던 해인 1418년 세종의 어머니 원경왕후가 이 아이를 직접 뽑아서 중궁전에 보냈습니다. 13살짜리 관청 요종을요. 실록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천성이 부드럽고 아름다워 양궁을 섬기는데 오직 근신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세종의 눈에 들었고 승은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6남 2녀를 낳아요. 12년에 걸쳐 8명의 아이를 낳은 거예요. 거의 매년 임신한 셈입니다. 품계도 계속 올라갑니다. 궁인에서 소용, 소용에서 수기, 수기에서 소위, 소위에서 귀인, 그리고 마침내 정일품 비인까지. 노비에서 정일품. 조선 500년 역사에서 이런 신분 상승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여성의 성품입니다. 소헌 왕후가 신빈 김씨를 신임해서 왕비 소생의 아이까지 맡겼어요. 수양대군을 신빈 김씨가 돌보았고 막내 영흥대군의 유모 역할도 맡았습니다. 후궁이 왕비의 아이를 키운 거예요. 보통이면 질투와 견제가 나올 상황인데 소헌 왕후는 오히려 맡겼어요. 그만큼 성품이 근신하고 믿을만 했다는 뜻이겠죠. 이 선택이 나중에 신빈 김씨의 자녀들을 살립니다. 수양대군이 세조가 됐을 때 신빈 김씨의 아들들은 공신이 됐거든요. 반면에 같은 후궁이었던 혜빈 양씨는 단종편에 섰다가 아들들과 친정이 소멸당하게 됩니다. 전부 몰살당했어로 어릴 때 돌봐준 은혜가 수십 년 뒤에 집안의 생사를 갈랐습니다. 역사라는 게 참 무섭죠. 한순간의 인연이 한 가문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조선 왕의 승은 절차를 좀 설명드릴게요. 왕이 여자를 맞이하는 게 그냥 오늘 저 여자 하고 가리키면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상궁이 후보를 올려요. 왕이 허락하면 해당 여성을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내관이 업어서 왕의 침전까지 데려와요. 다음 날 아침에는 비만기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왕실 혈통을 관리하기 위한 공식 문서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승은을 입었는지 전부 적어두는 겁니다. 로맨스 같은 건 없어요. 철저하게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빈 김씨의 경우는 좀 달라요. 12년, 8명이면 단순히 혈통관리 수준이 아닌 거예요. 세종이 진심으로 이 여성을 가까이 했다는 방증이죠. 노비 출신 여성이 왕의 가장 가까운 밤의 동반자가 된 겁니다. 조선이라는 신분사회에서 이건 거의 혁명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왕비 소헌 황후는 어땠을까요? 남편이 후궁 6을 두고 노비 출신 여자한테 애를 8이나 낳게 하는데요. 소헌 왕후 심씨, 이분이 대단한 게 질투를 안 합니다. 아니, 질투를 넘어서 후궁들과 협력해요. 실록에 소헌 왕후가 후궁들의 출산을 도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왕비가 1446년에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후궁들이 왕비의 소생 자녀들을 돌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빈 김씨가 수양대군을 길렀잖아요. 현대 기준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조선 왕실에서 왕비의 역할은 아내가 아닙니다. 군모예요. 왕실 혈통을 관리하고 후궁 인사를 총괄하는 최고 경영자에 가깝습니다. 소헌 왕후는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한 거예요. 감정을 누른 게 아니라 자기 위치에서 최선의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이 부분 좀 씁쓸하지 않으세요? 왕비라는 자리가 화려해 보이지만 남편의 사랑을 독점할 수 없는 자리인 거예요. 권력과 사랑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조선 왕실의 구조적 비극. 이게 진짜 왕실의 밤이었습니다. 세종의 밤에는
일도 있고 여자도 있었지만 하나 더 빠질 수 없는 게 있어요. 음식입니다. 세종은 고기를 미친 듯이 좋아했습니다. 실록에 아주 유명한 기록이 있어요. 주상이 젊었을 때부터 고기가 아니면 밥을 먹지 못하였다. 이건 바른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세종의 아버지 태종이 한 말이에요. 태종이 얼마나 아들 걱정을 했냐면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겼거든요. 내가 죽으면 3년상을 치를 텐데 세종이 고기를 못 먹으면 몸이 상할 것이다. 그래서 유언이 뭐였냐면 내 장래 때는 고기를 먹게 해라. 아버지가 죽으면서까지 아들의 고기 걱정을 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유언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은 나라를 잘 다스려라 이런 거 아닌가요? 실제로 세종이 정종의 3년상 때 고기를 끊자 신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전하, 소찬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태종의 유교에도 고기를 드시라 하셨습니다. 신하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고기 좀 드세요 하고 상소를 올린 거예요. 조선왕조실록에 왕한테 고기 먹으라고 상소 올린 기록이 여러 건 있습니다. 이 정도면 편식의 레전드죠. 조선 역대 왕 중에서 음식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많이 남은 왕은 세종밖에 없어요. 더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가뭄이 들면 왕이 몸소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어요. 초가집에 가서 살고 고기를 금하고 하늘에 속죄하는 거예요. 근데 세종은 가뭄 때도 고기를 거르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렁탕 유래에 대한 야사도 있어요. 세종이 선농단 제사를 올릴 때 갑자기 비가 와서 발이 묶였거든요. 배가 고파서 밭 가는 소를 보고 그 자리에서 잡아 끓여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진위는 확실하진 않지만 그만큼 세종의 고기 사랑이 유명했다는 뜻이겠죠. 세종하면 훈민정음 다음에 고기가 떠오를 정도니까요. 재미있는 건 세종이 아예 안 먹은 고기도 있다는 겁니다. 양고기예요. 조선에서는 양이 나지 않아서 수입해야 했는데 가격을 들은 세종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돈으로 차라리 백성을 먹여 살리는 게 낫다. 소고기는 몇 끼 드시면서 양고기는 백성 걱정 때문에 안 먹은 거예요. 이 대비가 참 세종답지 않나요? 이분의 하루 식사를 추정해보면 4~5끼를 드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벽 초조반, 아침 조반, 점심 주수라, 저녁 석수라, 그리고 밤에 야참. 야참에 뭘 드셨을까요? 정확한 메뉴 기록은 없지만 세종의 성향을 보면 고기 반찬이 올라갔을 것이로 확률이 매우 높아요.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고기 먹고 운동은 안 하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패턴 아닌가요? 야근하면서 치킨 시키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다만 세종은 치킨 대신 소고기적이나 돼지갈비를 드셨겠지만요. 그리고 유일하게 했던 운동이 격방이라는 건데 이게 조선식 골프예요. 공을 막대기로 쳐서 구멍에 넣는 놀이인데 솔직히 이걸로 살이 빠지겠습니까? 태종이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상은 사냥을 좋아하지 않지만 몸이 비중해 가끔 밖에서 놀기도 해야 한다. 아버지가 대놓고 너 뚱뚱하니까 좀 밖에 나가라고 한 거예요. 이걸 실록에 적어놨으니까 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세종도 좀 억울하겠죠. 살찐 거 전 국민한테 들키고 있으니 여기서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세종의 밤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음악이에요. 세종은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악공이 하나를 틀리면 세종이 바로 짚어냈어요. 지금 그 반음 높았다. 이걸 왕이 한 겁니다. 보통 이 정도면 전문 음악가 수준이에요. 그리고 직접 작곡까지 합니다. 여민락,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뜻의 이 곡을 세종이 직접 만들었어요. 이 곡의 배경이 뭐냐면 용비어천가를 노래로 부르기 위해 만든 음악입니다. 1445년 세종 27년에 권제와 정인지 등이 가사를 짓고 세종이 거기에 곡을 붙였어요. 치화평, 복례에까지 합치면 세종이 만든 곡이 여러 곡입니다. 이 곡들이
지금도 종묘 제례악으로 연주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에요. 600년 전에 한 왕이 만든 곡이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이 작곡 작업이 주로 밤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낮에는 정무에 치이니까 밤에 악보를 펴놓고 음을 짚어가며 곡을 만든 거죠. 상상해보세요. 궁궐이 조용해진 밤, 촛불 아래서 왕이 혼자 악보를 쓰고 있는 모습. 그 옆에는 아까 시킨 고기 반찬 접시가 놓여 있고 좀 인간적이지 않나요? 음악 듣고 고기 먹고 곡 쓰면서 밤을 보내는 왕. 천재인데 동시에 참 보통 사람 같은 면이 있어요. 이런 모습을 알면 세종이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종의 밤에는 하늘도 있었습니다. 장영실이라는 이름 다들 아시죠? 노비 출신의 이 천재 과학자에게 세종은 파격적인 지원을 합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관직까지 줬어요. 이 둘이 함께 만든 것 중 하나가 자경루입니다.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예요. 1434년 세종 16년에 장영실과 이천, 김조가 함께 만들었는데 구조가 놀라워요. 물이 한 방울씩 떨어져서 수위가 올라가면 구슬이 굴러가면서 인형이 종을 칩니다. 시, 경, 점에 따라 자동으로 종과 북과 징을 치는 거예요. 전기도 없는 시대에 자동 알람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이게 밤에 왜 중요하냐면 궁궐의 모든 시스템이 시간에 맞춰 돌아 때문이에요. 경비 교대, 통금 시간, 국문 개폐, 이 모든 게 정확한 시간 측정에 달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종은 밤하늘을 관측할 수 있는 기구도 만들게 합니다. 혼천의, 가내 같은 천문 관측 장비들이요. 왕이 직접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별의 위치가 맞는지 확인해라 하고 지시한 기록도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냐면 농사짓는 백성들한테 정확한 달력을 줘야 하니까요. 언제 씨 뿌리고 언제 추수하고 이걸 잘못 알려주면 나라가 굶습니다. 세종의 밤은 그래서 단순히 안 자는 밤이 아니었어요. 백성의 낮을 준비하는 밤이었던 겁니다. 세종이 잠을 잤던 곳, 경복궁 강령전입니다. 이 건물이 특이해요. 방이 하나가 아닙니다. 중앙에 대청을 두고 양옆으로 온돌방이 있어요. 계절에 따라 방을 바꿔가며 잤습니다. 왕비의 처소는 별도예요. 교태전이라는 건물이 강령전 바로 뒤에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왕과 왕비가 같은 방에서 자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일 밤 함께 자는 부부가 아니에요. 왕이 왕비를 찾아가거나 후궁의 처소로 가거나 아니면 혼자 강령전에서 일하다가 새벽에 잠깐 눈 붙이거나. 세종의 경우는 세 번째가 가장 많았을 겁니다. 잘 시간에 일하고 일하다 지치면 쓰러지듯 잔 거예요. 화려한 것 같지만 실은 꽤나 외로운 밤이었을 겁니다. 강령전의 온돌 구조가 재밌는 게 불을 떼면 방바닥이 따뜻해지잖아요. 세종이 만년에 관절통과 부종이 심했거든요. 따뜻한 온돌바닥이 그나마 위안이었을 수도 있어요. 밤마다 아픈 몸을 온돌바닥에 누이면서 내일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왕. 이게 세종의 반 풍경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무거워집니다. 몸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세종이 30대 초반에 이미 소갈증 진단을 받습니다. 소갈증, 지금 말로 당뇨병이에요. 증상이 어땠냐면 물을 끊임없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보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실록에 하루에 마시는 물만 몇 동이가 될 정도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동시에 비만이었어요. 고기를 워낙 많이 먹으니까 내장 지방은 가득한데 당뇨가 근육을 깎아 먹는 거죠.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어요. 세종이 33세 때 김종서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30살 전에 매던 허리띠가 모두 헐거워졌으니 이것으로 허리 둘레가 줄어든 것을 알겠다. 그리고 살적에 터럭 두 오리가 갑자기 세웠다고도 했어요. 30대 초반에 벌써 흰머리가 나고 살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당뇨병에 의한 체중 감소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보면 대사증후군의 제2형 당뇨예요. 수면 부족, 운동 부족, 고칼로리 식단, 스트레스, 네 가지가 전부 해당됩니다. 요즘 내과에서 진찰받으면 딱 이 진단이 나올 조건이에요. 40대 들어서면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당뇨 합병증으로 오는 망막 손상이에요. 실록에 이런 기록이 반복됩니다. 임금의 눈이 흐릿하고 깔깔하며 아파서 음침하고 어두운 곳은 지팡이 아니고서는 걷기 어려웠다. 한글을 만든 왕이 글을 못 읽게 된 거예요. 이거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세종 23년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안지를 얻은 지 이제 10년이나 되었다. 10년이에요. 30대 초반부터 눈이 나빠지기 시작해서 40대 중반에는 거의 시력을 잃은 거예요. 현대 시각장애 등급으로 환산하면 4에서 5등급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시력 검사표에서 맨 위 글자를 읽을까 말까 하는 정도예요. 그리고 강직성 척추염까지 앓았다는 주장도 있어요. 눈 통증이 단순 당뇨 합병증이 아니라 척추염의 합병증인 포도막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세종은 수차례 안구 통증을 호소했는데 당뇨 망막증은 원래 통증이 없거든요. 통증이 있었다는 건 다른 질환이 겹쳤다는 뜻입니다. 치료법으로 온천에 갑니다. 온양 온천에서 한 번에 40일씩 머물며 치료를 받았어요. 세종 15년인 1433년에 처음 행차한 이후 여러 차례 온천을 찾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장기 입원이에요. 왕이 궁을 비우는 건 파격적인 결정이거든요. 그만큼 몸이 안 좋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면 또 이래요. 밤새 일합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신하한테 소리내어 읽게 시키고 귀로 들으면서 결제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면 이제 그만하자 할 상황인데 세종은 안 멈춥니다. 못 멈추는 거예요. 32년간 습관이 된 밤을 몸이 부서져도 포기 못한 겁니다. 그리고 1450년 제위 32년째 되던 해 세종은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32년 제위, 하루 5시간 수면, 그 대가가 이거였어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세종의 밤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야대라는 이름으로 신하들과 본심을 나누는 정치가 있었고, 후궁과 자녀라는 이름으로 왕조의 미래를 만드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고기와 야참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위안이 있었고, 음악과 작곡이라는 이름으로 예술혼이 있었어요. 별과 물시계라는 이름으로 백성의 내일을 설계하는 과학이 있었고, 온돌 바닥 위 5시간이라는 이름으로 간신히 버티는 잠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밤이 쌓여서 우리는 한글을 쓰고 치국이를 배우고 여민락을 됐습니다. 근데 그 대가가 당뇨, 실명, 54세에 이른 죽음이었어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세종에게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전하, 오늘은 좀 쉬십시오. 내일 하셔도 됩니다. 세종은 쉬었을까요? 아마 안 쉬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밤을 포기하는 게 백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 사람이니까요. 위대함이란 건 어쩌면 자기 몸을 태워서 남의 밤을 밝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의 선택이 위대한 건가요? 안타까운 건가요? 댓글로 꼭 한 줄 남겨주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한마디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세종의 아들들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수양대군과 안평대군, 이 형제가 왜 서로를 죽여야 했는지 파헤쳐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 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